소를 그렸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소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그러니까 그 동물벽화가 신석기 시대에 그렇게 우리한테 감명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걸 그렸던 손이 그 소를 잡았던 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공포 대상이기 때문에 깊이도 하지만 그걸 이제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 해서 성신 신성한 존재로 해서 경배를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미메시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미미스적 충동, 그래서 목적 합리성, 도구적 이성 대 심미적 합리성이라고 봤습니다. 에스테티시 라셔널리티에이트. 심미적 합리성이 그런 거예요. 대상에게 대상보다도 더 많은 것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사유. 아도르가 거듭해서 그런 변주하면서 계속 씁니다. 포랑 데스 오펙스, 객체의 우위. 왜냐하면 주체가 지금까지 객체를 착취해왔고, 훼손시켜왔고, 왜곡시켜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한편으로 자연에 대한 착취와 지배는 더 강화되죠. 하지만 철학에서는 여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생태학적인 사유가 계속해서 옮겨 나오기 시작합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산업화 시대에 완전히 실증주의적 과학이 지배했잖아요. 그때는 자연하면 자연이 살아 숨쉰다는 생각을 못했을걸? 그렇죠? 자연을 그냥 하나의 그 분석 대상, 해부 대상, 관리 대상으로 봤지.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자연이 숨을 쉰다. 마치 막 동물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으르렁거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듯이 마치 19세기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저런 미신적인 사유를 하고 있어?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러한 사유의 전환이 20세기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카오스 이론, 포스트 모던 시대 카오스 이론도 마찬가지죠. 카오스 이론은 세상이 카오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스모스, 질서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너무 제한된 것이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카오스 이론이에요. 카오스 그런 것도 다 지금 이성의 자기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제한된 이성과 계몽의 상태를 비판하고 교정하는 심급을 바로 합리성과 미미시스가 긴장관계에 있는 예술에서 봅니다. 그러나 미미시스를 이성에 맞서는 반대 심급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낭만화, 이상화, 신비화, 실체화하는 태도. 무릇 철학에서는 미미시스만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실체화하면 안 돼. 그럼 철학은 뭐냐? 방법적 사유거든. 방법적. 어떤 것이 있다. 이거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사유, 띵킹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 증명하는 것. 신이 존재한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형이상학에서 다 그 사기, 거짓말. 그래서 신비화 시키면 안 돼요. 미메시스를 낭만화, 신비화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낭만화, 로만티스일은 신비화, 미스티피티스일은 실체화, substantiality. 영어로도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로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상화, 이데알리즈일은 아이디어를 만든다. 이런 태도는 미메시스만 아니라 철학적 사회에서는 금물이에요. 철학에서는 항상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해야 돼요. 존재와 당위의 통일을 이야기해야 돼. 사람, 그러니까 현실과 되어야 함을 같이 이게 하루씩 이게 철학의 꿈이었어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도덕 철학이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윤리학, 도덕 철학이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메시스를 낭만화하지 말아야 하는데 미메시스가 낭만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탁탁하고 이성은 막 이게 지랄을 하지 계속해서 자기들 착취하는 대로 나가는데 우리 예술하는 사람 뭐 하란 말입니까? 하고 막 이제 미메시스인 게 중요하다. 춤충동. 이러다면 신비화로 가. 신비화로 가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술은 이성, 합리성과 분리돼요. 그러면 위험해져요. 그러면 그냥 주술이 돼버려요. 주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긴장관계를 놓치면 안 돼. 이성, 합리성을 비판하되 합리성이란 요소는 예술을 구성하는 미메시스 더불어서 구성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을 이원론적으로
두알리스무스로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미메시스에 관한 아도르노에 관한 논문이든 벤자민에 관한 논문이든 많이 보는데 전부 낭만화의 위험에 빠져요. 전부. 낭만화 한다는 것은 현실을 기피한다는 뜻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현실은 승리하는 거죠. 지금의 현실은. 그리고 미메시스는 이제 그걸 보상하는 역할을 하죠. 이데올로기적 보상 역할로 전락하고 말죠. 미메시스는 20세기 들어 미학이나 문학과 예술의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도 일종의 인간 조건, 콘디치오 후마나로 재발견되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활발히도 아니었어요. 좀 몇몇 학자들 통해서 막 미메시스가 연구됐는데요. 제임스 프레이저는 황금가지에서 골든바우에서 토착민들에게서 공감각적 마법으로 작동하는 유사성 사유를 강조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내가 보기에 인류학 연구한 사람 중에 이게 약에 취하듯이 약을 실제로 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공감각적 마법에 빨려 들어가가지고요. 완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국적도 바꾸고 거기서 토착민들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위험하죠. 이렇게. 그래서 공감각적, 그러니까 이상화 시키는 거예요. 아, 토착민들은 바로 우주적인 사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미메시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많은 부분 재현의 논리로 편향되어 이해되고 논의되어 왔고 여기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게 사실 이 두 번에 걸친 강의의 핵심 태제입니다. 별거 아닌 태제인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메시스는 재현되는 것과 재현하는 것 사이의 정태적 관계를 지칭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메시스적 활동의 주체와 대상 사이 역동적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대상이 재현을 한다면 재현된 것과 재현하는 것, 그러니까 재현된 풍경이 있으면 재현하는 어떤 그 그림에서의 풍경과의 유사성, 그걸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는 미메시스가 왜곡된 거예요. 아니면 아주 미메시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주 변방의 이야기고요. 핵심적인 것은 미메시스는 역동적인 일단 과정이고요. 과정, 상태가 아니에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변해요. 뭐가? 미메시스라는 주체가 변하고요. 대상도 변해요. 대상도. 그 주체와 대상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그러한 관계고 이런 걸 실천하는 게 바로 문명화되지 못한 토착민들의 이 태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 보면 이렇게 해서 같이 호흡하거든요. 같이 살아가고. 그저께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또 한 번. 거기서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죠. 이걸 회복하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막 그 지구에서 그걸 파괴하러 들어가고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멋있는 그 다큐도 제작했고 뭐 그 뒤에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든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지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그냥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싸게 사와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그냥 땜질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언론이 그냥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력을 만들지 못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청률을 좀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하는데 시청률을 안 높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치가들, 국민들, 뭐 언론인들 전부 한 통속이야. 그래서 같이 썩어 있어요. 정말 좋은 프로였거든요. 그 아마존의 논문. 근데 거기서 묘사돼 거기서 대상이 됐던 그 아마존 종족 이름 까먹었는데 몇 년 뒤에 몰살당했어요. 그 조사해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존의 눈물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있잖아요. 그 종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서구의 코치들이. 그래서 한두 명만 살아남았어요. 우연히 걔들도 그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 외유하다가. 근데 그 마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큐만 남은 거였죠. 다큐가 증언이죠. 그 사람들은 거기 등장한 사람들은 다 살았었다. 자, 그런 걸 보더라도 벌써 서구의 지금 자본의 논리에 대한 지금 저항, 그 비판도 함께 여기에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위가 바로 이러한 그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한 미메시스 행동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아까 이걸 누르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오네.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미미스적 활동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역동적 관계다. 왜냐하면 재현된 것, 재현하는 것, 유사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100년, 1000년 이야기도 거기서 해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역동성을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이 책에 두 저자입니다. 항상 두 사람이 공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미미시스 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미미시스, 세 번째 책이 이 미미시스인데 사실은 미미시스적 번역이 잘 안 돼요. 미미시스 몇 주갱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부제가 사회적 행동, 의리와 놀이, 미적 생산. 뇌신경과학,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미러링 피플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러링 피플 이런 거 보시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뉴런이라고 인간이 더블을 만들어내요. 더블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하나의 여러분들도 이미지 뭐라고 하나 띵킹 이런 거 하잖아요.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고 롤 모델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거울 뉴런이 있어요. 더블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미메시적 관계를 핵심적으로 표현해요. 인간이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침팬지는 이런 걸 못해요. 침팬지는 바로 앞에 있는 걸 모방해요. 아까 장대익 교수가 침팬지한테 손가락을 가리키면 인간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는데 침팬지는 손가락을 바라본다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인간은 기억을 매개로 해서 미메시스를 확장시켜요. 기억. 기억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실험을 해보면 똑같이 이게 구슬을 한 애란 애한테 2개 주고 다른 애한테 3개, 4개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3개, 4개 받은 애가 2개 받은 애 똑같은 그 업적을 했는데 보였는데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서 연민의 눈을 보내면서 약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슬그머니 자기가 하나 더 받은 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침팬지를 비롯해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쉐어링 할 수 있다. 쉐어링. 그래서 공감 능력, 기억 이것이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의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익 교수 그걸 한번 보시면 잠깐 이런 맥락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미미스에 작동하는 영역들을 쭉 훑었는데 폭력과 희생제의 구조 이것도 재밌어요. 이제 지금 그 게바워와 골프가 쓴 책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제가 이 강의를 3년 동안 들었어요. 6학기 동안 매번 테마를 달리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했죠. 그 이상으로 해보면서 책을 계속해서 내면서. 그래서 르네 지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들었어요. 본인들이 고백했을 나한테 르네 지랄. 르네 지랄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폭력의 구조가 있어요. 그 폭력도 보면 자연에서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인간 사회에 그게 전파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사실 뭐 지진이 난다면 여러분들 그냥 약탈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금방 떠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동안 억압됐던 사회 질서에서 억압되고 억눌렸던 것들이 폭발한다면 감성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자연이 폭력적이면 인간 사회도 바로 폭력적이 되는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 클라이스트 하이네시 폰 클라이스트라는 독일 작가가 쓴 칠레의 지진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짤막하니까. 칠레의 지진 그게 거기에 이게 잘 표현되어 있고 그거를 르네지레가 집중적으로 인용해요. 구약 성서에서도 많이 인용하는데 그래서 폭력이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잖아요. 상승하잖아요.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를 만들게 돼요. 이 단편에서도 스케이프고트가 나와요. 두 남녀가 희생돼요. 그럼으로써 폭력을 잠재워요. 그래서 그 미메시스 구조, 미메시스적 상승의 그런 구조를 제어하기 위해서 희생양 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로 구약 성서에서 극명하게 증거되고 있다. 구약 성서를 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문학 작품에서도 인용하고.
그다음에 공중사회와 시민사회에서 권력의 과시. 이건 아까 잠깐 사회적 미미시스 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 자기를 따라하라는 어떤 자기들의 과시예요. 그다음에 아동의 발달 심리학 장피아제. 이것도 재밌는데요. 아시밀라시온과 아코모다치온을 구별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아코모다치온. 저는 그거 번역하기 어려운데 아시밀라시온은 그 원어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저는 동화라고 번역했어요. 동화. 근데 동화도 보면 객체를 주체에게 동화시키다라는 의미로 내가 썼는데 사실 반대 의미도 있죠. 주체가 객체에 동화되다. 그래서 애매한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코모다치오. 이거는 적응이라고 저는 번역했어요. 이건 대상에 적응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는 아코모다치오를 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센소 모토릭을 타고난다 했어요. 센소는 뭐냐면 감성이고 모토릭은 운동신경인데요. 엄마가 이제 웃잖아. 그럼 그걸 따라 웃고 그러니까 바라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들이 그 능력을 타고나요. 그래서 그걸 아코모다치오는 거예요. 대상에게 함몰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어린아이 그 감성을 이야기했는데 의식을 갖춘 어린아이가 예술가예요. 어린아이 똑같이 예술가도 대상에 몰입합니다. 도취, 호기심, 열정 이런 게 비슷해요. 보들레르가 현대적 삶의 화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린이가 의식을 갖추게 되면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둘이 감성이에요. 자, 적응을 하는 거다. 대상에 적응.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동화 쪽으로 착취돼요. 프로이트 심리학도 그렇고 라캉의 상징기라는 것도 그래요. 근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렇게 뛰어난 미메시스 능력이 바로 아코모다치온 적응의 능력인데 대상에 비슷해지려면 근데 그게 나중에 상징계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세계에 편입되는데 기여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메시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사회에 이 적응 대상이 중요한 건데 기존 사회가 이 적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대상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변혁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좀 비극적이죠. 그냥 갇히게 되는 거예요. 폐쇄회로에. 그게 나는 라캉에서도 상징계라는 게 거울 단계를 지나서 나중에 상징계로 발전하는 게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피아제도 발달 심리학에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기존 사회에 적응을 잘 하는 아이를 키워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변혁은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메시스가 가진 사회를 기존 사회의 질서를 파열시키는 그 비판적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대상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대상을 지금까지 손상시킨 걸 좀 복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과는 지금 반대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피아제의 놀라운 성과는 아이들에게 바로 미메시스 능력이 먼저 있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정도로 있었다는 그런 걸 밝혀냈습니다. 그 밖에 루드위히 위트겐슈타인 어려운데요. 언어놀이. 이거는 이 책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이에서 나타나는 미메시스적 현상. 놀이도 보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규칙이 없거든요. 서로 상호적인 미메시스를 통해서 형성해가요. 그걸. 축구도 그래. 물론 축구 규칙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팀 플레이를 하는지는 미메시스적인 거예요. 미메시스적. 제가 하나 미메시스 예를 드릴게요.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사역자, 프랑스 사역자가 쓴 말인데요. 쌍프라티크라고 하는데 실제적 감각이에요. 실제적 감각. 그 예를 뭐를 듣냐면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넣고 네트 플레이 하러 뛰어가잖아요. 근데 뛰어갈 것인지 아니면 안 뛰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메시스 능력이래요. 신체가 아는 거예요. 신체. 그래서 신체적 지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 감각 혹은 신체적 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메시스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미메시스적인 자기 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했다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미 늦죠. 이성은. 그래서 신체적인 걸로 반응하는. 그래서 신체성, 연기성, 실천적 성격 이것들이 지금 미메시스의 중요한 성격들인데 앞으로 차근차근 짚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래 수행성, 연기적 성격, 퍼포마티비테트, 연기적 성격, 그다음에 신체성 이것이 강조됩니다. 미메시스의 광대한 스펙트럼을 보고 드는 의문들은 뭐냐? 이건 제 의문입니다. 다시 비판으로 돌아와서 지금 방금 지나갔던 것들은 지금 게바우어 불프의 책에서 언급했던 것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의뢰라든지 각종 그 현상에서 그걸 연구합니다. 자, 여기서 보고 드는 의문이 뭐냐면 세상에 미메시스 아닌 게 없네. 둘째, 인간은 여전히 미메시스적 관계 맺기를 하지만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로 진화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순수한 미메시스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메시스에 대한 사유만 있을 뿐이다. 왜 미메시스에 대한 사유가 중요하고 어디 유용한지 성찰하면서 미메시스를 철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농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미메시스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없이 부풀려진 미메시스론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이렇게 딴지를 걸어봤어요. 아도르노와 벤야민이 모더니티에서 예술, 기술, 문화, 지배관계, 자본주의에 대해 성찰하면서 미메시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단초를 많이 제공해줍니다. 이들의 사유는 게바우어 불프의 미메시스 책에 공명하고 풍부한 모티브를 제공하면서도 한편 이혼으로 빠질 위험을 경계하게 해준다. 아도르노는 성찰적 미메시스라고 할 수 있는데 벤야민하고 다른 점은요. 아도르노는 내가 보면 아도르노가 벤야민이 10년 선배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점을 꼽자면 아도르노는 성찰적 미메시스, 그러니까 미메시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화산업은 인간의 미메시스 충동을 착취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영화 속 헐리우드 배우와 비슷해지겠지. 그러한 소녀들의 꿈, 미메시스적인 그러한 충동을 유혹하면서 그걸 가상적으로 충족시켜주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쿨투어 인더스트리, 문화산업은 미메시스 충동의 착취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벤야민에게서는 원초적 미메시스 능력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요. 인간은 미메시스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언어 능력으로 전화됐다. 이게 이제 벤야민.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성찰을 하고 이제 벤야민으로 넘어가. 이게 3장으로 이제 넘어가. 지금까지 미메시스로 서구의 미메시스 개념의 역사 그리고 미메시스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벤야민으로 들어가는데 유대계 독일 철학자고 비평가고 1892년에 태어났고 베를린에서 1940년 나치에 쫓겨 프랑스 스페인 국경 피레네 산맥 토르비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48세. 20세기의 신학적 현상학적 사유를 역사적 유물론과 결합한 독특한 사상을 펼칩니다.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아도르노, 에른스트 블록, 시그프리드 크라카우와 베아톨트 브레히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전집이 출간되면서 벤야민 르네상스라는 불리는 활발한 수용의 역사가 시작됐고 오늘날 벤야민 커넥션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파사주라고 이 사람이 이제 미완의 주저가 이제 후기의 주저가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초기 중기의 주저는 독일 비예극의 원천이라고 독일 바로크 비예극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수용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그런 모티브들이 조명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20세기 독일어권 최고의 비평가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철학자, 비평가, 뭐 여러 가지 이 이름을 들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론가 저는 이런 책들이 있고 미메시스에 대한 사유의 모티브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소설은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의 모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미미스틱 태도의 기원에 강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미미스틱 충동이라는 말을 썼고,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강압인지는 이따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유사해지고 또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예전의 엄청난 강압, 강제, 강박의 미약한 전제에 불과하다. 이 강압이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발전한다. 미메시스 능력. 베냐민이 기억하는 유년 시절 전체는 그 자신이 유사성의 세계로 전치해 놓은 모메렐렌처럼 유사성의 세계 속에 왜곡되어 잠들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핸드아웃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 아니다. 7페이지 제일 아래줄. 옛 동요 중에 제일 읽어볼게요. 옛 동요 중에 베냐민이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 시절이라는 책에 쓴 겁니다. 한 3-40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서 기억의 단편. 옛 동요 중에 그 중에 무메렐렌은 제목의 단편인데요. 여기서 있어요. 렐렌 숙모, 무메렐렌이 나오는 동요가 있다. 내게 숙모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동요에 나오는 인물은 내게는 하나의 유령이 되었다. 즉 무메렐렌이라는 유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단어죠. 이 단어가 합쳐진 거야. 그래가지고 무메렐렌. 이러한 오해는 내게 세상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그랬다. 자 보세요. 세상을 차단시켰죠. 제가 뜻도 모르는 단어를 듣고서 세상과 낯설어졌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그건 생산적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생산적 오해. 미미스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우리 지각 일반이 그렇습니다. 나는 뭐인 줄 알았어. 이렇게 처음에 인상이 그렇잖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즉 그러한 오해는 세상이 내면으로 향하는 길들을 보여줬던 것이다. 어떤 계기에서 일어나는 오해이든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동판화라는 단어를 발음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연이 초래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다음날 나는 의자 아래에서 머리를 쑥 내밀어 보았다. 그것은 바로 머리 내밀기였다. 그러니까 동판화는 쿠퍼슈티시거든요. 근데 쿠퍼슈티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어린 베냐민은 머리 내밀기, 콥페슈티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때 나는 나 자신과 단어를 왜곡시켰는데 그것은 내가 삶 안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다. 즉 미미스 능력은 강박이에요. 삶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인간 누구나. 때때로 나는 낱말들이 나 자신을 감싸는 법을 배웠다. 낱말들은 원래 구름 같은 것이었으니까 이것도 멋있는 말인데 낱말이 구름과 같다 했어요. 구름 속에 자기를 가둡니다.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유사해지고 또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예전의 엄청난 강박의 미약한 잔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강박을 내게 가해온 것은 낱말들이었다. 물론 나 자신을 모범적인 아이들과 유사하게 만드는 낱말들이 아니라 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옷들과 유사하게 만드는 낱말들이었다. 나는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과 유사성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는 속빈 조개 껍질처럼 내 앞에 놓인 19세기 속에 조개 안에 연체동물처럼 거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빈 조개 껍질에 귀를 대본다. 무엇이 들리는가? 그것은 야포의 소음이나 오펜바크의 무도곡의 소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도로 위를 달리는 말들의 발굽소리도 아니고 유병사열식의 행진곡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